3포인트 시간입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임하는 이벤트 가운데, 임하는 종목 가운데 뭘 봐야 될까? 첫 번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한강효과, 이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인해서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책 평소에 안 읽던 사람도 이런 뉴스 나오면 한 번 더 책장 펼쳐보고 싶고, 또 때마침 가을입니다. 책 읽기에 참 좋은 시기, 출판사주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시적일지 계속해서 봐야 될지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에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팀장님. 네,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약간 저출산 말씀을 드리듯이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 싶습니다. 저도 참 책을 많이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의 국격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뉴스가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떤 작가분께서 여성 두 번째, 국내에서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두 번째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저는 정치평론가나 이런 개인 투자가 아니라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를 부각받았을 때 우리가 어떤 섹터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볼까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심이 주목도는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적 반영 여부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시면서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팔렸던 물량이 3,200배가 팔렸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서적에서도 매진이 됐고, 그다음 예매까지도 판매가 됐다라고 하고 있고, 이분이 2020년 이전에 출간한 작품들도 다시 한 번 더 중고 서점에서 좀 판매가 되면서 실적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얼마나 실적이 반영될까는 크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보수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나 이 정도의 실적 향상을 기대하셨던 분들은 크게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동안에 팔렸던 판매 대수의 약 수요가 3,200배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책 한 권이 사실 15,000원가량이기 때문에 이 주요 출판사들이 실적 얼마나 개선됐을까 했을 때는 연간 몇 조 이상의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실적은 사실 국내 출판사뿐만 아니라 각 국가별로 출판사는 유통사에 다 나눠 가질 거기 때문에 국내 관련 종목들에 대한 낙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정말 완연하게 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 문학상이라 하고 웹툰이랑 출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는 출판사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웹툰 관련 종목들 위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관련 종목들 보면은 예림당을 들 수가 있고요. 삼성출판사, 예스24, 밀레서재, 미스터블루, 핑거스토리, Y랩, MBT,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탑픽으로 준비한 DNC 미디어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이 중에서도 제가 관련 종목들을 다 리포트를 검색을 해보고 뉴스를 검색을 해보지만 잘 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들이 리포트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정책 뉴스 나왔지만, 꾸준하게 1년간, 2년간의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반영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실적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제가 수익 관점으로 매매를 해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권해드릴 종목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적이 반영된 종목 사실 없죠. 삼성출판사, 예스24 같은 경우는 흑자 기업이고, 삼성출판사랑 미스터블루랑 핑거스토리는 적자 기업이고, Y랩 또한 적자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예림당과 예스24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림당과 예스24는 상한가에 진입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공략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투심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작가님께서 만든 서적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 서적을 유통하고 있는 출판사의 실적이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국가에서는 어떤 독서나 웹툰 독서에 대한 투심이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웹툰 관련 종목들을 보라라는 투자 인사이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 반영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릴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라리 제가 웹툰 관련 종목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도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올해 상반기에는 꽤나 괜찮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그 상반기에 기대했던 실적이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AI 관련 모멘텀과 네이버의 자사주 소각 뉴스가 나오면서 네이버가 훈풍을 받고 있고 그 훈풍에 따른 관련주들이 이제 낙수 효과에 따른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매매 관점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식시장을 쭉 봐오면서 출판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궁금해할 일도 없고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책을 하나 만드는데 작가분들 인세 있을 테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거고 유통해주는 쪽에 유통사에 또 마진이 있을 텐데 일단은 오늘 수혜주로 분류되는 쪽이 출판사들이 많은데 이쪽이랑 그리고 책이 여러 출판사로 나갈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창비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창비가 지금 비상장사니까 뭐 그래서 물류를 독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혜주들이 뻗어나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뭐 1년에도 수천 권의 책이 출판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유통사에서는 거의 뭐 억 단위가 될까요? 뭐 1년에 정말 많은 책들을 다루게 될 텐데 그 가운데 한 권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이것이 실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이런 고민이 좀 들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거를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출판사랑 유통사의 지분 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출판사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좀 강한 순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윗꼬리가 달려 있고 대부분 다 음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매매를 워낙 잘하시는 분들께는 권해드리지만 저도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보는 투자 원칙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정규장 다가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시가를 지켜준다든가 네. 아니면 체결 강도가 100이 넘는다든가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의 강수 매수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정말 그 출판사와 관련돼서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네. 다행히도 웹툰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그나마 출판사, 유통사보다 실적이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고 그나마 분기 실적상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네. 제가 이 탑픽으로 준비한 DNC 미디어조차도 실적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작가님과는 연동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투자분들께서 그러면 출판사 관련 종목들 이미 시세가 나왔으니까 네.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투자 인사이트에서 이 수급이 웹툰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웹툰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개별 모멘텀 갖고 있으면서도 실적 우상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기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DNC 미디어가 유일하다. 그렇게 해서 오늘 탑픽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직접적으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거다라고 보시면서 수급으로 풀어주신 건데 개인 수급은 출판사 쪽으로 외국인 수급은 웹툰 쪽으로 그러면 이 한강 작가의 책들이 만화가 아니잖아요. 웹툰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외국인들은 웹툰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걸까요? 좀 실적 향상세가 보여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덜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뉴스를 잘 읽어보시면 이 한강 작가분의 서적 흥행으로 인해서 조금 더 독서를 좀 이렇게 격려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분명 이게 제가 한강 작가랑 이분이 글을 쓰는 성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네. 저는 정치적 중립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쓰셨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분이 어떤 성향이지? 알고 싶으시면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성향을 받고서 글을 쓰신 분인데 제가 이거를 뭐 극찬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저는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언급은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여야를 떠나서 우리의 국격을 높인 것은 정말 자랑할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네. 이런 독서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부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중소형주 중에서도 좀 기술적 위치가 괜찮은 웹툰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네. 들어온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독려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 실적에 대해서 가시성도 좀 더 높기 때문에 DNC 미디어 토픽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장중에 좀 보셨나요? 테슬라의 로보택시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 저는 이것이 택시인가 아니면 좀 큰 엘리베이터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SF 영화에서나 봄직한 그런 일단 디자인부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 택시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오늘 이제 현지 시간 10일, 우리나라 시간 원래 11시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지연돼가지고 11시 45분과 12시 사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 디자인이 참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디자인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증권 전문가이기 때문에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질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보택시라고 했을 때 안전 문제를 떠나서 가격 관련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는 이 로보택시를 4천만 원 미만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소비는 어느 정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도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많이 넘어가신 분들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으신 분들이 내연기관에서 로보택시로 넘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연간 소유가 다 되신 분들과 좀 얼리 어댑터 분들, 얼리 어댑터에서 전기차를 가장 극초반에 사신 분들이 좀 로보택시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지금도 저는 이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보면서 뉴스를 가장 유심히 봤던 게 사고가 안 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약 2,000명의 관객이 4시간에 걸쳐서 차례차례 200여 대 승차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워너브라더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워낙 준비를 열심히 했겠죠. 근데 정말 사고가 나왔을 때는 걷잡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사고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로보택시가 4천만 원 미만에서 팔린다고 했을 때는 좀 전기차의 버금가는 판매량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미 우리가 정말 일론 머스크 CEO의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로보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로보택시가 운용이 되고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웨이모가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일반 택시처럼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육안을 못 봤는데 삼성동이랑 코엑스도 이 서울 도시교통공단에서 로보택시를 소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타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이제 바이두죠. 바이두가 내놓은 택시가 중국 전역에서 700만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한 지역의 택시 운전사들은 로보택시 운행을 제한해 줄 것으로 요구를 할 정도로 상여가 상당히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와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역할이 좀 대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사진 보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지금 사진 보면은 투자자분들도 이거야? 라면서 흥미로워하실 분들이 계신데 지금 로보 캡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밴이 있답니다. 캡은 이 정말 자동차 사이즈고 밴은 한 번에 20명 탈 수 있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놀랐던 게 뭐 없는 게 많더라고요. 뭐 운전대도 없고 뒷문도 없고 뒷유리도 없고 뭐 페달도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가는 건가요? 근데 지금 오늘 수급동에 봤을 때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반도체 업황의 피크랑 2차전지 피크를 본 사람 입장에서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정말 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이 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25인승 버스의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옐로캣 같은 경우는 실제로 택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게 화면에 나가고 있잖아요. 바퀴가 있긴 있는 거예요? 바퀴는 있습니다. 바퀴는 있는데 이제 핸들이랑 그냥 핸들이랑 페달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린 건데 이게 소비로 이어질지는 제가 만약에 그걸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구매를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물론 끌고 있는 차량이 있고 이 연한이 남아 있다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지 않고서는 제가 지금 끌고 있는 차를 다 타고 나서 바꿀 의향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의향과 실제로 소비가 이어지는 것은 전기차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전기차 입장에서 얼리 어댑터 분들은 구매를 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 실생활에 너무 이롭다라고 판단이 들기 전까지는 서서히 이게 실적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저는 이제 저 역시도 제가 이쪽 업종에서 종사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전기차 피크가 생각보다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냥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소프트웨어는 외국인들께는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제가 메타버스와 더불어서 이 자율주행이라는 개념이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018년과 2020년, 2022년 여러 번 부각이 됐었는데 소프트웨어 기업들 실적이
반영이 안 됐어요. 제가 뭐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 현대차와 협업을 하고 있는 뭐 쇼소프트테크 정도, 그다음에 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인가, 뭐 에이테크 솔루션 이렇게 대기업과 지분 관계로 있어서 협업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은 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알만한 이 종목들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철저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기업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는요 전기차 피크 인정 안 하고요. 자율주행도 AI 반도체처럼 분명히 우리의 생활을 바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권해드리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오늘 사가지고 1주나 2주 안에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낫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소개해 주세요. 네,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현대 모비스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하드웨어 쪽에서는 리노공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웨버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H7만도랑 현대 모비스를 고민을 했었는데 현대차와 연관성은 현대 모비스가 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수급도 현대 모비스가 제일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현대차가 이 중국이나 테슬라한테 밀리지 않게 국내에서는 당연히 자율주행 차량 사업을 진행할 텐데 당연히 이 투자 인사이트만 두면은 현대 오토웨버를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약 15에서 20% 올라온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현대차의 자율주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분할 매수를 약 1주에서 2주간 분할 매수한 다음에 이 테슬라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현대차가 언론 플레이 했을 때는 현대 오토웨버가 가장 반등이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현대 모비스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현대 모비스가 파리 모터쇼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완성차 고객사에다가 전동화,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좀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자율주행도 물론 이 일론 머스크 CEO가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 X처럼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이 되면 사실 온디바이스 AI가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런 시점이 전 세계를 커버하기 직전까지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니즈가 있다. 필요하다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리노공업이 오늘 가장 강한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노공업은 후공정 패키징용 뭐 소켓 아니면 프로브 카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는 계실 텐데 다양한 전방 기업 갖고 있습니다. 애플도 갖고 있고요. AMD도 갖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네. 애플 인텔리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 온디바이스 AI 모니터를 확대하고 신규 응용처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밸류업 지수 편입을 통해서 패시브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은 권해드리지 못하겠지만 현대 모비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온디바이스 AI 하드웨어는 오늘 대부분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중 탄력은 리노공업이 가장 크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 테슬라의 로보택시로 시작해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까지 가서 리노공업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리노공업과 현대모비스 관련된 종목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3년여 만에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금리가 3.25%로 인하 발표가 됐고요. 이름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반응도 많이들 궁금하셨을 테고 어느 정도 앞서 미국이 B컷을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부채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느냐. 상당히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드디어 금통위에서는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시장의 반응 후반에 좀 약해져가지고요. 일단은 금통위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네,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국내 경제 지표도 많이 보지만 미국이랑 중국, 일본 이런 거 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참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의 매크로 이슈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보면은 꾸준하게 이번 주 내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이 5대5로 비등비등한 모습입니다. 근데 외국인의 순매도는 대부분 삼성전자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준금리 인하가 됐는데 저는 기준금리 인하 됐네? 긍정적으로 시장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평가가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예상 많이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뭐 맥점을 만들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관점으로 시장이 좀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수 약세와 삼성전자의 약세는 아쉽지만 내가 삼성전자의 100% 비중을 보유한 투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에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약바이오랑 건설을 말씀드릴 건데 제약바이오도 5개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이 섹터에 대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2등주, 3등주가 있다고 할 때 보통 대장주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이 중소형주보다 변동성이 작은 게 보통입니다. 근데 대장주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대장주들이 중소형주들보다 수급도 좋고 일간 배도속도 커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대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도 있고 뭐 CMO도 있고 ADC도 있고 오픈 이노베이션도 있고 비만 당뇨 치료제 있는데 이 종목들이 섹터 내에서 자금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섹터 내에서 이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외국인과끼리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약바이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섹터를 모두 다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나는 조금 퍼포먼스 있는 쪽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제약바이오, 저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합니다라고 하시면은 건설 섹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건설 섹터도 제가 저번 주에 화장품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섹터를 매수한다고 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쭉 들고 가는 게 아니고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정말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실적 수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맺고 끊음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혜 섹터, 제약바이오와 건설 여기에서 또 종목 하나씩 골라주셨죠? 네, 저번 주에 앵커님 제가 저번 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 기억나시나요? 제약바이오에서. 워낙에 제약바이오 종목이 많아요, 요즘에. 제가 4월에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에이프릴 바이오 소개해드렸었죠.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가 지금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한 15%가량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네.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GI 이노베이션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당연히 삼성 바루스랑 셀트리온, 유한양행, 오스코텍,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종목들에 대한 매매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에이프릴바이오랑 뭐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매매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GI 이노베이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신약물질을 연구해서 임상 1상 2상 단계 이전에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리가켄바이오나 에이프릴바이오 그와 좀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로부터 진행성 전이성 고형암 항암 치료제 GI-102 임상시험 계획 변경이 신청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봤어요. 승인이 됐으면 단기 재료 소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었는데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아요. 근데 52주 신고가 기록을 개인 투자분들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드립니다. 근데 52주 신고가를 돌파해서 날아가고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이 전문가의 덕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낮은 위치에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권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제 GI 이노베이션 말씀드리고 건설주 중에서는 네. GS건설을 제가 예전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 다음 종목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을 보고 있습니다. 건설 관련 종목들의 차트는 대동소이합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가 기준금리 인하가 됐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된다고 PF 리스크가 사라질까요? 이 개별적인 종목과 정부 정책 지원에 한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이제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 부동산 기업들이 건설사 기업들이 안고 있는 PF 리스크를 완화해 두고자 정부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중에서 실적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종목은 GS건설이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이 2등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도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본사 이전 및
서울원 개발로 인해서 올해 하반기 성장 가도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동향 보더라도 HTC 현대산업개발은 외국인의 매수세에 기관까지 매수세를 임해줬기 때문에 건설사 중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